표준 프레임워크 센터 이현지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플러터로 구현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기능 고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설명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제약상 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고도화를 진행했고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흐름 같은 걸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러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플러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전자동 표준 프레임 모바일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동 표준 프레임워크 모바일은 여러 디바이스 API를 기능별 화면 형태로 제공하고 모바일 웹 서버와 REST 기반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왼쪽 부분은 플러터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은 저희가 핵엔드로서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기능 시연에서도 플러터와 이 서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플러터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플러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러터는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UI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단일 코드로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걸 특징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 밑에 보이는 플러터 특징 네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는 크로스 플랫폼, 선언적 UI, 위젯 기반, 성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단어나 글만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중에 크로스 플랫폼, 선언적 UI, 위젯 기반과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크로스 플랫폼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다양한 플랫폼. 플러터가 내세우는 거는 하나의 코드, 단일 코드 베이스로 모든 플랫폼에서 보기 좋고 사용하기 편한 앱을 만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완전 앱 기반이 아니라 웹이나 맥, 윈도우, 리눅스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조금 앱 기반으로 좀 먼저 설정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프로젝트에서 플러터 크리에이트라고 하시면은 웹이나 맥, 윈도우,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정도 해보실 수가 있어요. 플러터가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모든 플랫폼에서 보기 좋게 사용하는 편한 앱을 만든다고 했는데 플러터의 같은 경우에는 자체 렌더링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각 네이티브별로 버튼이나 디자인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플러터는 그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만들어 놓으면은 동일한 화면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언적 UI입니다. 선언적 UI는 다른 프레임워크를 만져보셨으면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개발자가 개발을 하려면은 문 열어줘,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명령적 구조로 이동이 되는 부분인데 선언적 UI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디자인해줘, 어떻게 해줘 라는 형식의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시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화면을 조금만 잘라서 가져왔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is selection 모드라고 해서 파일을 선택할 때의 모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선택하면은 타이틀을 이런 식으로 바꿔줘 라고 해서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변경하겠다라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젯 기반인데요. 플러터는 위젯을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위젯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본 버튼, 모달 이런 거 만들어서 그냥 컴포넌트처럼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고만 할 수가 있는데 플러터에서 말하는 위젯은 그런 버튼, 아이콘 이런 것도 포함을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사용하는 로우, 컬럼, 패딩, 텍스트 센터 이런 거 같은 배치와 정렬을 담당하는 것도 위젯이라고 봐요. 사진을 보면 여기 앞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텍스트나 아이콘 이런 거에 하나하나 부품, 작은 부품들을 모아서 또 하나의 부품을 만들고 그 부품을 하나하나 쌓아서 레이아웃 구조로 만드는 것을 위젯 기반 플러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모바일 플러터 쪽 기반으로 개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왜 리액트 네이티브로는 개발을 안 하나요? 왜 리액트 네이티브 말고 플러터를 선택을 했나요? 라는 질문을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특징, 단일 코드 베이스로 여러 다양한 플랫폼을 대응할 수 있다. 자연스럽고 일관된 UI가 구현이 가능하고 모바일 앱에 적합한 성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도 있지만 그 구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나 뭐 이런 패키지 구조 같은 게 조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큰 패키지를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서 플러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뭐 플러터로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플러터로 만들어야 되나요? 이런 건 아니고 프론트엔드 쪽은 뭐 개발 사업단이나 어디서나 이쪽이 더 적합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거를 선택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앞서 신용 회사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서 코르도바에서 플러터로 전환했다고 먼저 설명을 드리셨는데요. 그래서 코르도바에서 플러터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구조, 소스 코드를 조금 보면서 플러터의 아키텍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요 어떤 걸 개선했는지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앱과의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코르도바는 HTML, 뭐 CSS, JS 같은 웹뷰 형식의 코드로 화면을 구성하고 있죠. 근데 플러터는 앞서 개념을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트 언어를 사용해서 네이티브 코드로 직접 렌더링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코르도바가 낡기도 하고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웹뷰의 한계를 조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뷰에서 화면을 구성하는 거는 웹뷰나 뭐 플러터나 네이티브나 동의를 하겠지만 모바일이 요즘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화면이 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화려해지고 하는데 웹 기술로서 그거를 표현하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웹뷰의 한계를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는 고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플러터로 고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르도바 데이 플러터가 뭐 우수하다, 뭐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적 이러한 이유로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플러터 기반을 구조로 선택한 거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키텍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플러터의 구조, 아키텍처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클린 아키텍처라는 구조를 넣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화면과 핵심 로직, 외부 연동을 분리해서 좀 유지보수성과 확장성을 높인 구조입니다. 원래는 좀 헥사고널 이미지처럼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처음 보고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자료에 보시면 우측에 좀 컬러풀하게 있는 이미지가 저희 프로젝트 기반으로 조금 설명해 놓은 아키텍처 이미지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도메인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라는 걸로 나누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화면,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가장 뷰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도메인 레이어에서는 핵심 업무 규칙과 기능 흐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에서는 서버나 DB랑 연동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읽고 저장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흐름은 똑같습니다. 화면에서 로직으로 갔다가 서버에서 뭐 데이터를 가져올 일이 있으면 가져오고 앱에서 뭐 기능을 할 일이 있으면 가져오고 이런 식이고 이 아키텍처의 여러 특징을 작성해놨는데 뭐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존성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레이어는 내부 레이어에서 의존을 하지만 내부 레이어는 외부 레이어에 의존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렌티셔 레이어가 도메인 레이어에 의존하지만 도메인 레이어는 그 단독적인 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어 구조에 대해서 조금 내부에 어떤 소스 코드가 되어 있는지 조금씩 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리소스와 스크립트, 위젯으로 나누어서 리소스는 공통 디자인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자주 쓰이는 색상이나 뭐 패딩 값은 얼마 뭐 이런 거를 변수로 설정해 두고 불러와 쓰는 거죠. 뭐 토큰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될 텐데 저희는 KRDS에 이런 토큰을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변수를 가지고 와서 등록해 놓고 거기 색상이랑 조금 맞추려고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실제 화면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소스에서 자원을 가져와 쓰기도 하고 바로 다음에 말씀드린 위젯을 가져와서 조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사용자가 그 입력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기능을 수행을 할지도 이쪽에서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위젯은 재사용 가능한 UI 컴포넌트예요. 뭐 버튼이나 모달이나 이렇게 자주 쓰이는 그 위젯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공통적으로 위젯이라는 걸로 만들어 놓고 스크린에서 여러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호출해서 가져와서 조합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위젯으로 조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플러터의 특징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은 도메인 레이어입니다. 도메인 레이어에서는 엔티티, 레포지토리, 유즈 케이스로 나누고 있습니다. 엔티티는 데이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 모델을 비즈니스 관점의 데이터 구조로 해서 앱 전반에서 가져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포지토리인데요. 레포지토리는 데이터를 어떻게,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에 정의를 해놓은 인터페이스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이후에 나올 데이터 레이어에서 구현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즈 케이스인데요. 유즈 케이스는 하나의 구체적인 비즈니스 동작으로 여기서 동작을 구현해 놓으면은 아까 앞서 말했던 프레젠테이션, 사용자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이 유즈 케이스를 호출해서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레이어입니다. 데이터 레이어에는 좀 복잡하게 써 있지만 쉽게 말해서 서버랑 실질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공간인데 여기서 뭐 플러그인, 외부 플러그인을 불러와서 뭐 디바이스 플러그인 같은 걸 불러와서 뭐 디바이스의 설정 정보를 가져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웹서버와 통신을 해서 뭐 이런 기능을 주고받기도 하고 자료 화면을 보시면 HTTP를 통해서 웹서버와 통신을 한다고 작성이 돼 있죠. 이 부분은 이따가 기능 시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주고받는지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레이어 구조를 말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설정이나 패키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먼저 컨피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컨피그 설정에서 앱 전반에 사용하는 공통 설정 값을 관리하는 곳인데요. 저희는 서버 기본 주소, 뭐 베이스 URL에서 서버랑 어떻게 어떤 걸로 연결을 할지, 뭐 기능별 엔드포인트 어딘지, 타임아웃이나 세션 만료 시간은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은 DI입니다. DI는 의존성 주입을 구성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객체 생성 책임을 한 곳으로 모아서 좀 결합도를 낮춰서 계층 간 연결을 좀 느슨하게 관리하는 곳인데, 이 의존성 주입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립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대립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패키지 관리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플러그인이나 이런 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거를 pubspec.yaml이라는 파일에서 그 선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뭐 플러그인 디바이스 인포 플러스라는 디바이스 정보를 가져오는 패키지, 저 버전 정보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셋이나 폰트 같은 앱을 구성하는 모든 리소스를 여기서 선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틸인데요. 유틸은 제가 프로젝트 앱을 개발을 하면서 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서비스 기능적으로 나눠놓은 부분입니다. 유틸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모바일에서는 권한 관리나 서버 연결 같은 거를 조금 자주 여러 번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모듈화 시켜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보도와의 주요 개선 사항은 쉽게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코드 기반의 구조를 플러터 기반으로 전환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웹뷰 중심에서 앱 중심으로 조금 정비가 되었다. 그리고 클린 아키텍처 기반으로 계층 분리가 좀 적용이 되었고요. 아까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유틸 같이 공통 기능을 좀 모듈화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안정적이고 재사용할 수 있고 좀 가져다가 쓸 수 있고 조금 사람들이 많이 해볼 수 있는 거를 조금 중점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방금 전에 DI 의존성 주입을 얘기를 하면서 게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에는 조금 리버팟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상태 관리를 하는 부분까지도 좀 확장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21가지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중에 그나마 중요하다고 생각한 9종만 변경을 고도화를 한 상태고요. 이외에 10종은 올해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중에서도 이제 좀 자주 활용되는 기술, 뭐 IoT나 이런 관련해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기술들을 확장하는 것을 조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API 시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플러터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설치를 해서 어떤 테스트 과정에서 어떤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실행을 하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웹은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플러터를 설치하고 설정 구성하는 게 많은 OS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윈도우 환경에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가지고 실행 자체는 VS 코드에서 실행을 할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합을 생각했고 VS 코드 같은 경우는 제 다음에 발표를 진행할 그러니까 VS 코드 확장성에서 저희가 이제 VS 코드 아이디에 대해서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VS 코드에서 프로젝트를 넣어서 실행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에는 디바이스 플러터를 어떻게 설치하고 설정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각 사용하시는 테스트하고 싶은 기기나 OS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포탈이나 깃허브에 이 디바이스 API 프로젝트를 제공해드리는 부분 안에 가이드가 들어있어요. 가이드에 지금까지 나왔던 아키텍처 구조나 플러터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플러터를 어떻게 설치하고 설정하고, 에뮬레이터를 어떻게 설치하고 설정하고, 실제 기기 디바이스에서는 어떻게 빌드해서 테스트해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넣어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거나, 저희가 5월에 그 교육일 나올 때 교육 자료가 좀 자세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실행을 하면 앱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그 API를 그 디바이스 앱을 실행시키고 일단 환경이 전부 다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실행이 되고 웹과 앱이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되는지 정도의 흐름 정도가 담긴 영상을 보시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itHub 앱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진행을 했고요. 처음 내리시면 아마 그 무증서 패키지가 없어서 에러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플러터 퍼브 ge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모준성을 내려받아 주시면 이렇게 에러가 사라지고 모준성을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터 디바이스라는 거를 사용해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윈도우, 크롬, 엣지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에뮬레이터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에뮬레이터를 켜고 나서 실행되는 조금 걸려서 잠시만요. 에뮬레이터가 실행된 후에 다시 플러터 디바이스를 확인을 하시면 여기 맨 위에 SDK 뭐 해가지고 에뮬레이터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면은 내 로컬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에뮬레이터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플러터 프로젝트를 이 에뮬레이터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플러터 화면이 나오고 잠시만요. 플러터 화면이 나오고 첫 화면에는 스플릿 그 로딩 화면이 종료되고 나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9가지 앱이 있는 이런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를 볼지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미디어, 카메라와 연결된 부분을 확인하면서 시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앱 테스트를 할 건데요. 이미지와 비디오를 저장하고 그 수정하고 하시는 부분인데 오른쪽을 눌러서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눌러서 보면 처음 들어가면 권한이 나와요. 저희가 아까 말했던 권한 관리자에 의해서
이 카메라 권한을 사용할 것인지를 추가를 시켜주시면 이 카메라 네이티브 앱을 가져올 때, 어, 뭐, 이 앱을 사용하는 동안 쓸 건지, 이번만 쓸 건지, 허용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권한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만 사용할 거라고 띄울게요. 이렇게 띄우고 나면 그 네이티브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에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진을 찍고 저장을 누르면 이 앱에 저장이 됩니다. 이걸 좀 서버에 올려볼 건데 지금 서버를 목록 누르면 연결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웹을 연결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지금은 같은 프로젝트에 있는 디바이스 API 웹을 실행을 시킬 거예요. 이미 빌드를 해놨고 스프링 부트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라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컬호스트이고 포트는 9700번을 제공하고 있어서 로컬호스트 9700번으로 들어가 보시면 연결이 되었다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업로드 시켜보면은 그리고 아까 연결되지 않았던 서버 목록으로 가면은 제가 업로드했던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로컬 목록으로 와서 이미지를 삭제하고 다시 서버 목록으로 가서 업로드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서버에서 저장된 곳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아까랑 동일한 파일이 내려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지나갔는데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교육자료나 아니면은 내부에 있는 가이드를 보시면은 이래서 이렇게 연결이 됐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모바일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